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기구한 운명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조선 땅 북쪽 태백산맥 줄기가 험준하게 뻗어내린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는 해가 일찍 떨어지고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언덕배기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초가집 한 채가 눈보라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볕 짚은 것엔 바람에 뜯겨나가 흉물스럽게 속을 드러내고 있었고, 틈새가 벌어진 문풍지는 쉴 새 없이 울어대며 방 안으로 냉기를 쏟아냈습니다. 그 춥고 어두운 방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 하나만이 외로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거의 다 되어가는지 불꽃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벽면에 길게 드리운 그림자를 춤추게 했습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은 연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낡고 해진 무명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얇은 옷감은 매서운 추위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연화의 어깨는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말 못할 서름 때문인지 알 수 없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차갑게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거친 볏짚과 추위에 트고 갈라져 곳곳에 붉은 생채기가 나 있었지만 짚을 엮어나가는 손놀림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유려했습니다. 투박한 집신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단에 술을 놓는 규방 아기씨의 손길처럼 우아하고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짚을 한 올 한 올 꼬아 만든 신발은 투박한 겉모습 속에서도 어딘가 모를 단단함과 정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연화의 고운 손끝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그녀의 얼굴 한쪽을 흉측하게 뒤덮고 있는 붉은 화상 자국에만 머물렀습니다. 불길이 할고 지나간 자리는 일그러져 있었고 그 끔찍한 흉터는 그녀의 고운 이목구비를 기괴하게 뒤틀어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재수 없다며 침을 뱉거나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연화는 지난 몇 년간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녀가 벙어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연화는 밤새 만든 집신 꾸러미를 짊어지고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끼니를 잇기 위해서는 집신을 쌀이나 보리 몇 줌과 바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집 앞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생선 장수와 포목상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하게 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활기찬 장터 어디에도 연화가 편히 발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장터 구석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 집신을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흉내를 냈고 어른들은 혀를 차며 그녀를 피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여 얼굴을 가린 채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배고픔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위세등등한 고함이 장터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세도가 등등하기로 소문난 조 참봉댁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을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치 장터를 자신들의 앞마당인 양 휘젓고 다니며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황급히 길을 터주었고 왁자지껄하던 장터에는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의 우두머리 격인 자가 연하가 앉아있는 구석진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는 연하가 정성스레 늘어놓은 집신들을 더러운 오물을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발길질을 하여 집신들을 눈 구덩이 속으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하얀 눈 위에 흙투성이가 된 집신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들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런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이태, 아침부터 재수없게 흉물이 여기 앉아 있어? 썩 꺼지지 못해. 하인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하인들이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보탰습니다. 벙어리 주제에 어딜 감히 장터물을 흐려? 내년이 만든 물건을 누가 사간다고 여기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집시는 연화가 추위와 싸우며 밤새워 만든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짓밟아도 되는 하찮은 지푸라기에 불과했습니다. 연화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집신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울음을 터뜨린다면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고 흙 묻은 집신을 터는 그녀의 손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주위의 구경꾼들 중 누구도 나서서 그녀를 도와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조 참봉댁의 위세에 눌려 그저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모욕을 당한 채 쫓겨나듯 장터를 빠져나온 연화는 마을 뒤편 언덕길을 힘겹게 올랐습니다. 집시는 한 켤레도 팔지 못했고 빈지게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난 흉터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날 밤의 기억이 희미한 연기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눈 덮인 사냐를 비추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짙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겨우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냉골 그 자체였습니다. 아궁이에 땔감이라도 넣어야 했지만 며칠째 땔감을 구하지 못해 냉방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연화는 웅크리고 앉아 낡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따뜻한 안방에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던 어린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흉터도 없었고 사람들의 멸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여전히 춥고 어두운 현실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그녀를 현실로 끄집어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창호지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또다시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은 조 참봉의 환갑잔치 준비로 떠들썩했습니다. 조 참봉은 자신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불러 모아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시켰고 굶주린 마을 사람들은 떡 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여 조참봉집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연화에게 돌아올 몫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 잔치는 연화에게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조 참봉 집의 안주인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잔치 준비를 하던 일손이 부족하자 하인들은 닥치는 대로 마을 안악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다 마침 길을 지나던 연화가 그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 저 벙어리 년을 데려와. 흉측한 얼굴은 보기 싫으니 뒷방 부엌에 처박아 두고 그릇이나 닦개에 하인의 고함 소리에 연화는 거칠게 끌려갔습니다. 싫다고 거부할 힘조차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뒷방 부엌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쉴 새 없이 그릇을 닦아야 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물은 차가웠고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일감에 허리 한번 펴지 못했습니다. 다른 안악들은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얻어먹으며 일했지만 연화에게는 식은 밥덩어리 하나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닦으며 오직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잔치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안채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비취 놀이개가 없어졌어. 감히 어떤 놈이 내 물건에 손을 댄 거야. 안주인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뒷방 부엌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잔치집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움츠러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친 발소리가 뒷방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험상궂은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연화를 범인으로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이 벙어리 년이 아까 안채 근처를 얼쩡거리는 걸 봤다. 분명히 인연이 훔쳐간 게 틀림없어. 누군가의 근거 없는 외침이 떨어지자마자 하인들은 연화를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아니라고 항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손짓 발짓은 공포에 질려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연화의 몸을 뒤지고 낡은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놀이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놀이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다 숨겼어? 바른대로 말하지 못해? 주먹과 발길질이 연화의 가녀린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웅크린 채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 안주인이 싸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인들의 폭력은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연화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하얀 눈밭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세상은 그녀의 침묵을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역시 근본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주먹보다 더 아프게 연화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결국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채 쫓겨났습니다. 하인들은 그녀를 마을 박숲 입구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발도 붙이지 마라. 눈에 띄면 그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연화는 버려졌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신은 혼미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눈 덮인 땅을 기어가며 살려달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숲속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듯 고요하고도 잔혹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 산길로 접어든 연화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감각을 잃어버린 바른 눈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얇은 저고리를 뚫고 들어와 가녀린 몸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지만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몸에 새겨진 타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자신을 짐승처럼 매질하고 차가운 눈밭으로 내던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억울함이 만들어낸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연화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몇 번이나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에 긋긴 손등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 위에 점점이 꽃을 피웠지만 그 처절한 흔적조차 금세 쏟아지는 눈발에 덮여 사라져 갔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 몸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춤을 추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연화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입김은 하얀 서리가 되어 속눈썹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이대로 눈밭에 파묻혀 잠이 들면 영원히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에 타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도 목소리를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도 모두 하얀 눈 속에 덮여 사라진다면 차라리 그것이 축복일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연화는 결국 쓰러졌고 차가운 눈이 그녀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의식이 아득히 멀어지는 순간 그녀는 희미한 불빛 하나가 어둠 속에서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깊은 산중에는 새 속의 연을 끊고 홀로 살아가는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서노인이라 불렀지만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사연으로 이 험한 산속에 들어와 사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노인은 질 좋은 당나무를 키워 종이를 만드는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 노인은 유난히 거센 바람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당나무를 널어놓은 건조장이 걱정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등불을 들고 눈보라를 헤치며 건조장을 살피던 그의 눈에 무언가 이질적인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덮인 바위나 쓰러진 나무 토막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 위에 뿌려진 붉은 핏자국을 본서 노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 험한 날씨에 어찌 사람이 이곳에 서노인은 황급히 쓰러진 연화에게 달려가 그녀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소리는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화상 자국과 피투성이가 된 옷차림을 본서 노인은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에게 몹시 당하고 버려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주저할 겨를도 없이 앙상하지만 단단한 팔로 연화를 안아 올렸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그녀의 무게에 노인은 다시 한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거처인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가 그들의 뒤를 쫓았지만 서노인은 필사적으로 연화를 감싸 안고 따뜻한 온기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두막 안은 밖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묵향과 약초 냄새가 배어있는 방은 작지만 정갈했고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차가운 공기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서노인은 연화를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겨낸 뒤 마른 광목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이고 말려두었던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귀와 천궁의 쌉싸름한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서노인은 끓인 약물로 연화의 얼어붙은 손발을 조심스럽게 마사지하며 굳어버린 혈관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기이할 정도로 고운 선이 살아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손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집신을 삼는 거친 손이라기에는 손끝의 감각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며칠 동안이나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열병은
그녀를 깊은 환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헛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그저 끙끙 앓는 소리만 간신히 내뱉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불타는 기와집 마당에 홀로 서 있었고 시뻘건 불길이 그녀의 얼굴을 덮치려 할 때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때마다 서노인은 그녀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주고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입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노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지극했습니다. 그는 밤새워 그녀의 곁을 지키며 낡은 책을 읽다가도 연화가 뒤척이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살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두 고독한 영혼이 눈 덮인 산속 작은 방에서 생명의 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열이 내리고 연화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과 코끝을 스치는 묵향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서 닭종이를 다듬고 있는 서노인에게 멈췄습니다. 노인은 그녀가 깨어난 것을 눈치채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안심하거라. 여기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는 곳이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목소리에서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들어본 적 없는 타인을 향한 순수한 호의와 배려가 담긴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자신의 목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하려 했지만 쉰 소리만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서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무리해서 말하려 하지 말거라. 몸이 많이 상했다. 그저 푹 쉬면서 기력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세상은 여전히 춥고 가혹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방 안에서만큼은 따뜻한 온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 노인은 따뜻한 꿀물을 타와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화와서 노인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화는 몸을 추스르는 대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눈치가 빠르고 손끝이 야무져서 노인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에 쌓인 눈을 쓸어쓰면서 노인의 해진 옷을 기워놓기도 했습니다. 서노인은 그런 연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쌍한 여인을 구해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단순한 거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밥상을 차리는 솜씨나 빨래를 개는 정갈한 모습에는 몸에 배어있는 기품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오후서 노인은 종이를 뜨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당나무 껍질을 풀어발로 걸러내는 작업은 고되고 섬세한 기술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옆에 앉아 노인의 작업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얀 종이죽이 발 위에서 얇게 펴지고 물이 빠지면서 한 장의 종이가 되어가는 과정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서노인은 땀을 닦으며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특한 물건이다. 거친 나무 껍질이 찢어지고 으깨지는 고통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희고 고운 종이로 다시 태어나지 않느냐. 사람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게다. 그 말은 연화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찢어지고 으깨진 삶도 언젠가는 저 종이처럼 고귀한 무엇인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겨울밤은 길었고 할 일이 없는 밤이면
서노인은 붓을 들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연화는 등잔불 아래서 노인이 버린 파지나 자투리 종이를 모아 만지작거렸습니다. 종이의 질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뾰족한 나뭇가지를 주워 종이 위에 콕콕 찌르며 무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바늘과 실을 쥔 것처럼 허공을 오가며 보이지 않는 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화려한 모란꽃과 날아오르는 학, 그리고 굽이치는 구름의 문양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고, 손끝은 그 기억을 따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서노인은 글을 쓰다 말고 그런 연화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아지경에 빠진 듯 깊게 가라앉아 있었고, 손놀림은 경이로울 정도로 섬세하고 우아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거친 노동으로 살아온 사람의 손짓이 아니었습니다. 규방 깊은 곳에서 오로지 수놓는 일에만 매진했던 장인의 손길, 혹은 그 이상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이의 몸짓이었습니다. 서노인은 붓을 내려놓고 조용히 탄식했습니다. 저 아이의 손끝에 무엇인가가 있구나.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찬란한 빛이 숨어 있어. 그는 연화가 가진 재능이 범상치 않음을 깨달았고, 동시에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운명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며칠 뒤서 노인은 읍내에 나갔다가 낡은 수틀과 오색실, 그리고 바늘 꾸러미를 구해왔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큰돈을 들여야 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연화 앞에 그 물건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너의 손이 허공을 수놓는 것을 보았다. 그 손끝에 담긴 마음을 이제는 세상 밖으로 꺼내보거라. 종이 위에 먹을 치듯 너는 천 위에 너의 마음을 그려보거라. 연화는 눈앞에 놓인 수틀과 실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과거, 불길 속에 타버린 줄만 알았던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집어든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수틀을 적셨습니다. 연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틀 앞에 앉았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들이 실을 타고 풀려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붉은 실로 매화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치는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는 붉은 매화, 설중매구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매화는 실제 꽃보다 더 붉고 생생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에는 그녀가 겪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억울함이 붉은 피처럼 스며들어 있었지만 전체적인 형상은 고고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서노인은 완성되어가는 자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라 혼을 불어넣는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그림 속의 매화에서는 금방이라도 향기가 퍼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한편 산 아래 마을에서는 조참봉의 악행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놀이개를 찾지 못한 분풀이로 하인들을 닥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장농들에게 터무니없는 소장료를 요구하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지만 권세에 눌려 숨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참봉의 귀에 기이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산속에 사는 웬 노인네 집에 흉측한 얼굴을 한 계집이 숨어들었는데 그 계집이 밤마다 귀신 곡소리를 낸다더라 하는 헛소문이었습니다. 조참봉은 며칠 전 내쫓았던 벙어리 거지를 떠올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년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내 물건을 훔쳐간 도둑년이 산속에 숨어 있다는 게지. 감히 내 눈을 피해 도망을 쳐. 조참봉은 즉시 관아의 포졸들을 매수하여 자신의 사병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박포졸이라 불리는 악명 높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잔인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그에게는 남모를 과거가 있었습니다. 조 참봉은 박포조를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산속 오두막에 숨어 있는 그 벙어리 년을 잡아오너라. 반항하거든 그 자리에서 없애버려도 좋다. 훔쳐간 놀이개를 반드시 찾아내야 해. 박포졸은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춤에 찬 육모방망이를 고쳐 메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산속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서노인과 연화가 쌓아올린 작은 행복의 탑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아직 다가올 위기를 알지 못한 채 숯을 위에서 마지막 매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완성된 붉은 매화는 마치 다가올 핏빛 운명을 예고하듯 선명하고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금 눈보라가 거세지기 시작했고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며 불안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연화는 바늘을 잠시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본능적으로 수트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깊은 산속 오두막의 겨울밤은 길고도 적막했습니다. 문풍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만이 유일한 벗이었던 그곳에서 연화는 매일 밤 등잔불 아래 앉아 수틀과 씨름했습니다. 서노인이 구해다 준 비단과 색실은 그녀에게 단순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과 단절된 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한과 슬픔 그리고 타오르는 생명력을 표출할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연화의 손끝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바늘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천위를 춤추듯 넘나들었습니다. 그녀의 휑한 눈동자는 수틀 위에서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밝게 빛났습니다. 연화가 술을 놓는 모습은 마치 신들린 무당이 굿을 것처럼 처절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시 눈을 붙이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오로지 자수에만 매달렸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혀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맺힌 핏방울을 붉은 실에 스며들게 하여 매화꽃잎의 색을 더욱 붉고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붉은색이 아니라 생명이 펄떡이는 혈색이었습니다. 흰 비단 위에는 어느새 눈보라를 뚫고 피어난 붉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노인은 그런 연화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종이를 만지며 살아왔기에 예술을 보는 안목이 남달랐습니다. 연화의 자수는 시골 처녀의 솜씨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격조가 높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붓으로 그린 듯 유려한 선과 농담의 조절은 당대 최고의 화원조차 흉내내기 힘든 경지였습니다. 노인은 그녀가 술을 놓는 동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그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달기 올 무렵 드디어 연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매듭을 짓고는 실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탈진한 듯 수틀 옆으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서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가까이 대고 완성된 작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노인의 입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단 위에는 붉은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는데 그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금방이라도 떨어져 내릴 듯 생생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향기가 날 것 같았고 손을 대면 붉은 물이 묻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매화 혈색도라 불릴 만한 명작이었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 피어난 매화는 고난을 딛고 일어선 연화 자신의 모습이자 억울하게 짓밟힌 모든 생명들의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그림 속 매화 가지는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 힘차게 뻗어 있었고 그 끝에 매달린 붉은 꽃망울은 서러운 눈물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서노인은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늘이 내린 재주이거나 아니면 원한 맺힌 귀신이 곡을 하며 놓은 수다. 다음 날 아침 서 노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연화의 몸을 보신할 약재도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그림을 세상에 내보여 그 진가를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곱게 접은 자수품을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눈길을 헤치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장터는 여전히 북적거렸지만서 노인의 발걸음은 곧장 마을에서 가장 큰 포목점으로 향했습니다. 포목점 주인은 깐깐하고 눈이 높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기에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포목점 주인은 남루한 차림에서 노인이 들어오자 짐짓 괄시하는 표정을 지으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거지 같은 노인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동냥을 하려거든 딴 데 가서 알아봐. 주인의 호통에도 서노인은 굴하지 않고 품속에서 자수품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이 물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비단이 펼쳐지는 순간 가게 안이 환해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붉은 매화의 강렬한 기운이 주인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주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자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비단과 자수를 취급해 왔지만 이런 물건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궁중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아니 궁중의 상방 나인들조차 흉내내기 힘든 절묘한 기법이었습니다. 실의 꼬임과 색의 배합은 완벽했고 무엇보다 그림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그는 서 노인에게 깍듯이 머리를 조리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이 귀한 물건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혹시 한양에서 내려온 귀인이 잃어버린 물건은 아닙니까? 서 노인은 짐짓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손녀딸이 심심풀이로 놓은 것이오. 쌀과 약재가 필요해서 가지고 나왔으니 값을 잘 쳐주시오. 주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물건의 가치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후한 값을 치러주며 당부했습니다. 혹시 이런 물건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가져오십시오. 제가 값을 배로 쳐드리겠습니다. 서 노인은 쌀가마니와 고기, 약재를 한아름 받아들고 기분 좋게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거래가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 말입니다. 포목점 주인은 서노인이 떠나자마자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자수품을 들고 조참봉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조참봉은 재물과 예술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참봉 나으리, 제가 오늘 기가 막힌 물건을 하나 건졌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펼쳐 보인 매화자수를 본조 참봉의 눈에 탐욕스러운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그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한양의 고관대작들에게 진상한다면 자신의 지위가 몇 단계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빠르게 섰습니다. 이 물건을 만든 이가 누구라더냐? 조 참봉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포목점 주인은 서노인에게 들은 대로 아뢰었습니다. 산속에 사는 늙은이의 손녀딸이라는데 그 늙은이는 예전에 종이를 만들어 팔던 서 노인입니다. 조 참봉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산속에 사는 서 노인이라면 혼자 사는 독거 노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녀딸이라니 이상했습니다. 그때 조 참봉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쫓아낸 흉측한 얼굴의 벙어리, 거지 처녀, 그리고 산속으로 사라졌다는 소문. 손녀딸, 서노인에게는 피부치가 없다. 그렇다면 그 계집이, 조 참봉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도망친 그 벙어리 년이서 노인의 집에 숨어 살며
이런 재주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참봉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도둑맞은 놀이개 값 대신 그년을 잡아다가 평생 골방에 가둬두고 수만 놓게 한다면 내 곳간이 금방 황금으로 가득 차겠구나. 그는 즉시 하인에게 박포졸을 불러오라고 명했습니다. 박포졸은 며칠 전부터 조참봉의 명을 받고 연화의 행방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험상궂은 인상에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추적과 검술 실력만큼은 인근에서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조참봉은 박포졸에게 자수품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만든 년이 바로 그 도망친 벙어리다. 지금 당장 노인의 오두막으로 가서 그년을 잡아오너라. 반항하거든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끌고 와야 한다. 그리고 노인 그 늙은이가 방해하거든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려라. 명령을 받은 박포졸은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사람을 잡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과거 그는 무과에 급제할 실력을 갖추었으나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로 꿈을 접고 포졸이 되어야 했던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며 돈이나 좇는 사냥개가 되었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는 아직 정의에 대한 희미한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조참봉이 약속한 두둑한 전당뿐이었습니다. 박포졸은 눈 덮인 산길을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깊고 묵직하게 눈 위에 찍혔습니다. 허리춤에 찬 육모 방망이와 포승줄이 걸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냥감이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오두막은 인적이 드문 곳에 있었지만 노련한 추격자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짐승들도 그의 살기를 감지했는지 숨을 죽이고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한편 노인은 장터에서 사온 물건들을 지게에 지고 기분 좋게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화에게 줄 고기와 따뜻한 밥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는 연화가 솜씨를 발휘하여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 기뻤고 앞으로 둘이서 오순도순 살아갈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연화야, 오늘은 고깃국을 끓여 먹자꾸나. 내 솜씨 덕분에 우리가 호강을 하는구나. 노인은 흥얼거리며 오두막으로 향하는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두막에 가까워질수록 서노인의 가슴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평소라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오두막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기분 나쁘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눈 위에 찍힌 낯선 발자국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것이 아닌 분명한 사람의 발자국이었고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의 흔적이 아니라 묵직하고 거친 사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연화야, 서노인은 지게를 팽개치고 오두막을 향해 뛰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문풍지는 찢겨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뛰어들어간 노인의 눈에 어지러진 살림살이가 들어왔습니다. 수틀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아끼던 색실들은 끊어져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노인은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바닥에는 누군가 끌려나간 듯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연화는 오두막 뒤편 숲속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박포졸이 들이닥치기 직전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깊이 쌓인 산속에서
여인의 몸으로 건장한 남자를 따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연화의 숨소리는 턱 끝까지 차올랐고 신발이 벗겨진 발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박포졸이 점점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토끼몰이를 하듯 여유롭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계속 거라. 도망쳐봤자 내 손바닥 아니다. 박포졸의 굵은 목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 덮인 비탈길을 구르듯 내려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옷을 찢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조참봉의 집에서 겪었던 끔찍한 고문과 멸시가 다시 떠올라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지언정 다시는 그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연화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다다랐습니다.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였고 날카로운 바위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은 없었습니다. 연화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포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포승줄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독한 년, 제법 멀리도 도망쳤구나. 하지만 이제 끝이다.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박포졸이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연화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절벽 끝에 돌멩이들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눈빛으로 박포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며칠 밤낮을 세워 수놓았던 그 붉은 매화처럼 강렬하고 서러웠습니다. 박포졸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쫓기던 짐승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인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숭고한 기백이었습니다. 거지 행색을 하고 얼굴은 화상으로 일그러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귀부인보다도 고귀했습니다. 오지 마라. 연화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목소리였습니다. 비록 갈라지고 쉬어버린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포졸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게냐? 그가 잠시 주춤한 사이 연화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며 간직해온 그녀의 잃어버린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물건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낡고 해진 옷차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왕실의 여인들이나 지닐 법한 화려한 용문양의 금박 놀이개였습니다. 박포졸의 시선이 그 놀이개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타는 저택, 억울하게 역모로 몰려 죽어가던 장군, 그리고 화마 속에서 실종되었다던 어린 딸, 그가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 사건의 진실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박포졸은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멈추고 세상의 모든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잡으려 했던 사냥감이 단순한 도망친 노비가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리고 목숨을 바쳐 지켰어야 했던 주군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포승줄이 힘없이 스르르 미끄러져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설마 아기씨입니까? 박포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 몰아치던 것엔 바람도 순간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박포졸의 눈동자는
지진이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연화의 손에 들린 금박 놀이개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 놀이개는 평범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5 발톱을 가진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은 왕실로부터 하사받은 가문만이 지닐 수 있는 징표였으며 박포졸이 젊은 시절 목숨을 바쳐 모셨던 민대감 댁의 가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모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 당하던 그날 밤 화염에 휩싸인 저택에서 내 딸만은 이 아이만은 꼭 살려야 한다 라고 절규하던 대감마님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박포졸의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눈밭 위로 허물어졌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천하의 악질 포졸이라 불리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 차가운 눈을 녹였습니다. 아기씨, 진정 아기씨란 말입니까? 소인이 이 천한 놈이 죽은을 알아보지 못하고 칼을 겨누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제발 이놈의 목을 쳐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통곡에 가까운 울음이 되어 산골짜기에 메아리쳤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를 천천히 늘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화상으로 일그러진 뺨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자신을 업고 뛰었던 젊은 무관, 화살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자신의 등을 감싸 안아 대신 상처를 입었던 그 등을 기억했습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헤어져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은인을 자신을 죽이러 온 자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연화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 꿇은 박포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박포졸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를 입고도 비겁하게 살아남아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느라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헌데 하늘이 저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시는군요. 그때 숲속에 서서 노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박포졸이 무릎을 꿇고 있는 기이한 광경을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상황을 짐작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포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맹목적인 살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결연한 의지와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육모 방망이를 다시 고쳐매면서 노인과 연화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기씨, 그리고 어르신, 잠시만 이곳에 몸을 피하고 계십시오. 내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고 놈들의 죄를 물어 돌아오겠습니다. 박포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빨랐습니다. 그는 조 참봉이 있는 마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곧장 관하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품속에서 꺼낸 것은 연화가 쫓기며 떨어뜨렸던 매화 혈색도 자수품이었습니다. 피로 물들인 듯 붉은 매화는 조 참봉의 탐욕을 증명할 증거이자 연화의 고결한 성품을 대변할 증인이었습니다. 또한 박포졸은 자신이 오랫동안 모아왔던 조 참봉의 비리 장부를 챙겼습니다. 그는 조 참봉의 개노릇을 하면서도 언젠가 그를 칠 날을 기다리며 은밀히 증거를 수집해왔던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칼을 뽑을 날이었습니다. 한편 조 참봉의 집에서는 여전히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 참봉은 박포졸이 곧 벙어리 처녀를 잡아올 것이라 믿고 미리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솜씨 좋은 계집만 손에 넣으면 내 곳간이 미어터질 일만 남았구나. 그가 껄껄거리며 웃고 있을 때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오랏줄 대신 서슬퍼런 눈빛을 한박 포졸이 서 있었습니다.
조참봉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이놈, 잡으라는 계집은 안 잡아오고 이게 무슨 행패냐. 박포졸은 대답 대신 품에서 장부를 꺼내 사또 앞으로 던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사또가 엄숙한 표정으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조참봉,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양민을 수탈하고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사지로 내몰았으며 심지어 영모 사건과 관련된 자의 재산을 불법으로 가로챈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사또의 호통에 조참봉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박포졸이 내놓은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특히 안주인이 잃어버렸다던 놀이개는 조참봉이 연하를 모함하기 위해 자신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는 사실까지 박포졸의 증언으로 밝혀졌습니다. 내 이놈,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더니 꼴 좋구나. 박포졸이 우렁찬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조참봉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억눌려왔던 울분을 터뜨리며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조참봉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웅장했던 기와집은 주인을 잃고 쓸쓸히 남겨졌고 그가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박포졸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또가 내린 면천 문서와 연화의 잃어버린 신원을 회복시켜줄 증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 문서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글을 써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과거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저에게 고통일 뿐입니다. 저는 그저 이 산속에서 선호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가 다시 상처받는 것보다 이곳의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벗삼아 술을 놓으며 사는 것이 저에게는 더 없는 행복입니다. 박포졸은 그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큰 절을 올린 뒤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후 박포졸은 관직을 그만두고 산 아래 마을의 터를 잡고 살며 멀리서나마 연화와서 노인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쌀과 고기를 지게에 지고 오두막 앞에 몰래 놓아두고 가곤 했습니다. 연화 역시 그가 다녀간 것을 알았기에 그가 두고 간 물건 옆에 자신이 짠 따뜻한 목도리나 버선을 놓아두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계절은 다시 흘러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태백산맥 줄기에도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 노인의 오두막 주변에는 연화가 심은 꽃들이 만발하여 마치 선계와 같은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연화의 얼굴에 있던 흉터는 여전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밝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품과 아름다움이 흉터를 덮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연하의 자수 솜씨는 입소문을 타고 멀리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산속의 매화아씨라 부르며 그녀의 작품을 얻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녀가 수놓은 병품과 옷감은 부르는 게 값이었지만 연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꼭 필요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넉넉한 마음씨에 마을 사람들도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그녀를 쫓아냈던 상인들은 이제 그녀가 내려올 때마다 제일 좋은 자리를 내어주며 반겼습니다. 서노인은 연화 덕분에 당나무 종이 만드는 일을 더욱 번창시킬 수 있었습니다. 연화가 술을 놓는 바탕천 대신서 노인이 만든 질 좋은 한지를 사용하면서 두 사람의 합작품은 세상에 둘도 없는 예술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두 사람은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누며 의지했습니다. 늦은 밤, 오두막의 창호지 문 너머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연화는 마당에 앉아 마지막 땀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매화가 아닌 활짝 핀 목련과 그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들이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산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간지럽혔습니다. 연화는 잠시 바늘을 놓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어 가슴 한구석에 묻혔고 그녀의 앞에는 평화롭고 따뜻한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봄꽃처럼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거짓 처녀로 살아가던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행복을 얻게 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옛 성현의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 주변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웃 속에 귀한 보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밤이 많이 깊었습니다. 부디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